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5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문제 많았죠?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 제가 까다롭다고 얘기하면요, 답 찾는 게 까다롭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야 될 중요한 선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선지가 들어있던 문제가 문제 3번, 그리고 문제 4번도 그랬고요. 문제 6번, 문제 8번. 이렇게 좀 좋은 문제였습니다.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엽적이긴 했었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이요.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 이행함에 있어서 청문서 도달 기간, 원칙적으로 며칠이죠? 10일 전 도달해야 돼요. 다소 어겼대. 5일 전 도달하는 거죠. 하지만 영업자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란 얘기죠? 그렇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 10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여러분, 하자 치유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하자가 무효 사유는 안 되고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소제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내용상 하자는 안 되고 절차상 하자만. 뭐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취소 혹은 철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처분은 권한 포함설이요. 동그라미 3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대. 그런데 남아있는 다른 처분 사유로 그 처분이 충분히 정당하대. 그렇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거죠. 제가 1번에 동그라미 3번은 그 코멘트 달아놓은 예시 한번 보세요. 어떤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한테 파면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파면 사유로 두 가지가 지됐어요. 하나가 성추행이고요. 하나가 뇌물수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뇌물수수만으로 충분히 파면 사유라니까 그러면은 당의 파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개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 위법이 있다. 그럼 대집행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되겠죠? 후속 절차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여러분, 하자의 생기라는 거는요,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예요. 후행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그 후행 처분 자체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2번이요.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이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기 때문에 그 기한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여러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다른 말로 갱신기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럼 갱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허가기간이 연장되려면 종기 도래 전에 갱신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자, 니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행위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 체납한 후 기부 체납의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언더라뇨. 부관으로 인하여. 이 부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증여계약에 착오가 있대. 이거 여러분 선결문제 주장이죠. 부관으로 인하여니까 선결문제 주장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취소에 앞서서 그 해당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부관 기부채납 부담이 취소되거나 무효이어야 되는 거죠. 한편 여러분, 니은 보시게 되면 기부채납 부관과 증여계약은 별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기부채납 부관이 위법하다고 해서 증여계약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는 부관으로 인하여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부관을 문제 삼겠다는 얘기지. 부관의 위법성을 문제 삼겠대. 그러면 공정력 때문에 취소 판결 받기 전까지는 이 기부채납 부관 부담 그대로 적법하잖아.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선결 문제, 해당 기부채납 부담에 대해서 무효이거나 취소 판결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결 문제요. 세 번째 줄에 부관으로 인하여 디귿이요. 행정청이 수익적인 행정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부과 못 붙인대. 그럼 앞으로 못 붙이는 거지. 기존의 부과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왜? 행위시법주의. 행위할 당시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리에리오. 행정처분과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이건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부당 결부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문제 3번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번 좋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2번 비교하세요. 동그라미 1번 먼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안의 공고 및 공람 절차. 이게 이를테면 의견 청취 절차거든요.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의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위법한 거죠.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요? 취소 사유죠. 절차상 하자니까. 한편 여러분 3번의 동그라미 2번과 비교드릴게요, 여러분. 환지 예정지 지정에 앞서서 먼저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때 만약에 환지 예정지 지정에 앞서서 공람 절차를 누락했다. 그런 경우는 환지 예정지 지정은 무효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 환지라는 건 땅 바꾸는 거죠. 땅 바꾸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어떤 땅을 어떻게 바꿀지 안 보여줬대. 공람 절차를 누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토지 소유주들이 칼 들고 덤비겠죠.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기에 앞서서 공람은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공람 절차를 누락하면 무효예요. 하지만 동그라미 2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고 공람 절차죠. 이런 경우에는 의견 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 상하자로서 위법하고 그 정도는 취소 사유다. 한편 동그라미 1번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 이거 무슨 뜻이요?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이라는 얘기죠. 행정계획에게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은요,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처분이야. 그럼 효력 발생 요건은 뭡니까? 고시죠. 고시가 없었다? 그럼 효력 발생 요건은 흠결했으니까 아직 효력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 공고 공람이라는 거는 절차적인 요건이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또 비교할 게 뭐 있다고? 환지 예정 니시정에 있어서 공람 절차 누락은 환지 예정 니시정 처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니까 무효사유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했단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위반 결정권자인 행정청에게 계획 변경을 신청할 상대방인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죠. 이거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그치는 행정계획이 여기까지 보면 처분성은 없어 보이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 사실상 강제란 얘기죠. 서울대학교 입시요강.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 헌법소원 대상은 뭡니까? 공권력의 행사죠. 공권력의 행사로 봐주겠다고요. 자, 4번이요. 4번도 여러분 까다롭다고 했어요. 가져가야 될 선지가 있어요. 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자연인은 물론이거니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모두 포함하는 거죠. 시민단체도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설립 목적도 불문한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공개 청구된 정보가 수사 의견서래요. 이게 결국 수사라는 건 재판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보인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사의 방법이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그 다음에 언더라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은데요. 그럼 문제 안 되겠지. 그럼 이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 그럼 이거는 그 사유만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요? 외국 정부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야? 아니죠.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는 독자적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교육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딱 제목만 봐도 이건 행정규칙이죠. 이걸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이거 비공개 대상 정보가 법안 생판 업사 형특인데 그 중에서 법이 뭡니까? 법령 비정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법령. 법률 및 법규 명령에서 비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행정규칙이니까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이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집행 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집행 계고하기 전에 하명하죠, 하명. 그럼 하명 철거 명령 내렸단 말이지. 철거 명령에서 대집행 대상 건물을 정확하게 기재했어. 그럼 특정된 겁니다. 해당 계고장 전후에 송달된 문서를 통해서 특정되면 충분해요. 동그라미 2번이요. 관계법령 위반해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부작위 의무죠. 대집행 대상이 아니죠. 부작위 의무는 여러분 어때요? 전환 규범을 통해서 자기 의무로 바뀐 경우라야지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대체적인 자기 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경우 이런 걸 여러분 법규 하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명 위반할 때 대집행 가능한데 법규 하명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로서의 하명도 있고 그러니까 법규 하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요. 동그라미 4번이요.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슬래시 해보세요. 앞단이 틀렸어요. 여러분 대집행은 계영실비죠.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 그 다음 비용징수. 대집행 실행을 생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대집행 안 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대집행에 앞서 개와 영은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대집행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 뭐 생각하면 돼요? 붕괴가 임박한 건축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대집행해야 되겠지. 이때는 계고랑 대집행 영장 통지 없이도 가능하다고요. 6번도 좋죠.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준다? 아니죠 여러분. 이게 직권에 의한 고지랑 청구에 의한 고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6번 해당하는 해설 보세요. 처분의 직도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상대방이 신청하거나 안 하거나 알려줘야 돼요. 불이익 처분할 때. 그런데 이해관계인, 복귀적 행정행위 제3자는요. 범위 확정이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지를 받아야 되는지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 6번 동그라미 1번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청이 필요하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행정 절차에 참여케 할 수 있겠죠. 야, 문제 6번은 제3자 이해관계인의 보호를요. 여러 개의 법을 다 끌어다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행정심판법, 동그라미 2번은 행정절차법, 동그라미 3번은 행정소송, 동그라미 4번도 행정소송. 동그라미 2번 관련돼서는요. 행정절차법의 적용 상대방은 당사자 등이죠.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해설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등은 뭡니까? 참여한 이해관계. 그런데 참여하는 방법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고. 동그라미 3번. 제3자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럼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죠. 세 가지 유형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근 주민, 경업자, 경원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동그라미 4번이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여기서 이익도 법률상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나와 있네. 그런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원피고 얘기하는 거죠. 원피고가 신청하거나 제3자 스스로 신청하거나 직권은 법원의 직권이죠. 여기에 의한 결정으로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오케이. 제3자 소송 참가였습니다. 7번이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동그라미 1번 의용소방대원은 여러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사실 이 뭐 판례 자체는 비판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요.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소방관들이 모두 출동했어. 그런데 그 화재가 매우 규모가 컸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차가 한 대 더 출동해야 되는데 이미 소방 공무원들 다 갔다니까. 그랬더니 의용 소방대원이 자기가 소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낸 겁니다. 이때 의용 소방대원은 일종의 자원봉사자 개념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동그라미 2번 구청 소속의 청소 차량. 여기 구청 청소는 여러분 그 공법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익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운전원. 이때 청소 차량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했다. 이때는 여러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랑 국가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공무원에 준해서 판단해요. 동그라미 4번. 교통할아버지 공무수 착사인이죠. 동그라미 1번 의용 소방대원만 공무원이 아니다. 7번 동그라미 3번은요 좀 살펴볼 내용이 있긴 해요. 7번의 동그라미 3번 해설 보시게 되면요. 청원경찰법 그러고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고 뭐라고 나왔어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10조이 그러고 언더는 쳐본 거 보세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건 공무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무슨 뜻이요? 국가배상법에 의한다는 뜻이죠. 이게 사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살펴보면 더 어려워진다. 그냥 쉽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8번이요. 공용수용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동그라미 1번.
손실보상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죠. 이때 재산권은 공권, 사권 불문해요. 사권, 토지 소유권, 공권, 연금 소구권 모두 다 인정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었다.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이 시행된다. 그로 인해서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어도요,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효력이 발생했어도 아직 공유수면을 매립 안 했으면은 손해 안 발생한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업이요. 그 어민들이 어업권 그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일단 해당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매립공사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고시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아직은 재산상 침해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 까다로웠어요, 여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피수용자는 수용재개를 신청할 수 없고, 여러분 수용재개를 신청은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수용 단계 넘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수용 단계를 안 넘어가. 그러면은 수용 재개를 신청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하고 신청하라고 청구하는 거는 해당 토지 소유주가. 근데 해당 토지 소유주가 수용 재개를 신청하라고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자가 안 하고 있다. 그럼 왜 안 해? 거부 처분 취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혹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부작위 위법하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대로 앞에서 한번 살펴본 거죠. 문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동그라미 4번이요. 수용 재결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죠. 거치는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주에 따라서 수용 재결이 소송 대상인 겁니다. 9번이요.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 여러분 집행정지는요 본안소송에 대한 패키지 상품이에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했어야 돼. 그러니까 본안소송에 대한 패키지 상품이니까, 여러분 패키지 상품은요 원래 메인 물건을 해야지만 패키지 상품 주는 거잖아. 그래서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메인 상품에 대해서 환불 요청한 거죠. 그럼 패키지 상품 받은 거 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본안소송이 취하되어서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당연 실효예요. 별도의 취소 조치 없이도 당연 실효라는 거. 당연히 그 효력 소멸 언더란 즉 이거 뭐라고도 불러? 실효해 실효. 확약도 여러분 사정 변경 발생하면 당연히 실효되잖아.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장애사유, 집행정지의 저지사유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거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때 공공복리라는 거는 막연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 철거 집행과 관련돼서 구체적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집행정지 소극적인 요건이죠. 첫 번째 줄에 집행정지의 장애사유 언더라인 치고 네 번째 줄에 집행정지의 소극적인 요건 언더라인.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철거 집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 행정청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행정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집행정지의 적극적인 요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원고에게, 소극적인 요건은 피고 행정청에게. 동그라미 3번.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집행정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있다고 해서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대해서는요 집행정지가 실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 요건으로 봐야 되겠죠.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여러분 철거 명령 취소송이야. 그런데 철거 명령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어. 그럼 본안 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죠. 본안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집행정지도 안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죠.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10번 끝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안 하면 얘기해주세요. 아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놨습니다. 10번 행정심판법에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게 되면 행정심판법이 유명무실해 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례를 만들려면요. 행정심판법의 주무기관이 뭡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앙행정심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고. 한동훈 사퇴했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예전에 한동훈 장관 와이프가 저랑 로펌에서 같은 팀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건 특별행정심판이죠. 그런 경우 이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이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이니까. 동그라미 3번.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이죠. 원래 5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냥 해당 기관장이 임명 혹은 면직하는 거겠지.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여러분, 행정심판의 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 위에 국무총리고 국무총리에 대통령이 있고 한참 몇 단계 아래야.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대통령의 처분을 뒤집는다. 이거는 행정부 내에서의 위계질서의 체계에 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4번. 자,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언더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무슨 뜻이냐면요. 행정 주체가 국지합 영제가 5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요. 행정 주체와 행정청이 분리돼 있어요. 하지만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거나 위탁을 받는 공공단체. 이거 뭡니까? 합영제에 대한 설명이죠. 공공조합, 영주물법인, 공법상 재단. 이 경우에는요. 행정 주체랑 행정청이 동일해요. 공무수탁사인도 마찬가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에는 행정 주체와는 구분되는 별도 행정청이 있다. 그 밖에 합영제와 공무수탁사인의 경우에는 행정 주체가 곧 행정청이다. 그 내용도 잊지 말고 봅시다. 오늘 좀 정리할 내용이 많았죠, 여러분. 문제 자체가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지금 많은 내용 얘기했어요. 그 해설 강의하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해설 코멘트도 많이 꼼꼼히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